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바꾸지 않을 거다. 이 기조는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 보수 언론, 기업의 걱정은 커져 보이고 여당과 노동계는 오히려 친기업 단기 부양책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는 말 그대로 엉망 그 자체입니다. 실업자 110만 명 더 늘 것 같다는 거고 얼어붙은 내수 경기 더 위축될 것 같다는 겁니다. 나라 밖에서 보는 한국 경제 전망은 더 우울합니다. 새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디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요? 시청자와 함께 경제 전문가 의견 종합하는 직설 이끌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윤창현 교수님, 고려대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일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원톱, 경제부총리가 키를 잡고 자신은 돕겠다. 이게 요지인데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른 듯합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어제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수현 실장은 지난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경제부총리 원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을 비롯한 정책 기조와 관련된 야당의 공격엔 소신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원전 폐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은 유효하신 건가요?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한 60여 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 좀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네. 큰 취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생활 SOC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예산액도 늘리고 또 지원 방식도 좀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산안 처리 이후인 다음 달 3일에서 5일쯤 개최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경제부총리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라 김수현 실장의 역할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언론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원톱 체제는 경제부총리 체제로 간다라고 청와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한테 무게가 가고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남기, 김수현 두 분의 인물평부터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어떤 분들인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2기 사령탑을 맡았는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죠. 김영준 교수님부터 제가 좀 먼저 여쭤볼까요? 먼저 홍남기 후보자는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경제 관료로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죠? 네. 예. 예, 그 뭐 다양한 경험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통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뭐 그 국무조정실에도 계셨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하시기 전에 한국은행 근무 경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관계에 네. 좀 이렇게 한 발을 걸치셨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홍남기 후보자 경우에 관료로서의 평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선이 굵고 그립이 세고 이런 옛날 이현재, 강만수 이런 평보다는 온화하고 조율을 잘하고 특별히 그렇게 이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서도 조곤조곤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소통을 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되게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잘 굉장히 성실하게 예. 챙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뭐 야근도 많이 할 각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 들립니다. 야근을 선호를 하시는군요. 워낙 일을 일을 워낙 열심히 꼼꼼하다 하시니까. 보니까. 예, 예. 뭐 일 많이 하시기로 따지면 전임 김동연 부총리도 못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원래 그렇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다들 막 꼼꼼하고 뭐 야근 많이 하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이 경제 관료들만한 사람들이 이 검사들하고 경제 관료들 맞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 예. 조영철 교수님 뭐 다들 이제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일단 좋은 얘기 좀 평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일단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전문가는 예.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기획예산처 예. 이제에서 쭉 크신 분이고 나중에 기재부에서 핵심 부서를 맡아주고 네.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거죠. 그런 거이기 이렇게. 때문에 기획재정부 업무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처의 예. 그 핵심 문제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제 관료로서 조율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들끼리 뭔가 쌈 나면은 홍남기 보내면은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총리가 라돈 침대 해결하는 거 보면서 이낙연 총리가 아이고 이 부총리 시키자고 천거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도 맞겠죠? 업무 능력만 놓고 보면 그런 분이 뭐 보시기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온화하시잖아요. 그죠? 평이 그래요. 예. 윤 교수님도 하신 말씀 많으실 텐데 일단 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호평이 있고 혹평이 있을 텐데 호평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그렇게 뭐 혹평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저기 예. 제가 알기로 이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장관급인데 예. 이 역할을 하셨던 분들 제가 몇 분을 알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아니 들면.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도 전 금융위원장, 조정실장 맞아요. 하셨고 예, 예. 지금 정경련 부회장 하시는 권태신 그러네요. 화국경제연구원장도 이 자리를 거치셨는데 이분들의 그 좀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우선 있어요? 그 포용력이 있으시고 포용력 예,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소통 능력 있다. 예, 그리고 자기를 막 너무 드러내거나 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네. 챙겨주고 그러면서 또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쫙 또 그렇죠. 멋있게 해내고 하는 좀 예. 그런 그 독특한 그런 그 캐릭터가 원래 그런 분이 그 자리를 가는 건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돼버린 건지는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전자 같아요. 전자였습니까? 예, 예. 그런 능력들이 그렇죠. 30대 때부터 쭉 이 관계에서 그런 평을 받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을 골라서 국무조정실장에 앉히는 거지. 그렇죠. 대쪽 같고 뭐 예. 밀어붙이고 불도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경우는 저는 경험적으로 예. 본 적은 근데 또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걸 더 하면서 더 그 그게 이제 능력이 더 늘어나죠.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좀 독특한 그런 자리인데 사실은 예. 어떤 고유의 업무보다는 조정하고 뭐 갈등 막 이렇게 여기서 청취하고 연결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업무인데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능력들이 더 네,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조정수장 출신이 이제 경제 수장이 된 거는 좀 일단 뭐 장관 어떤 직을 거쳐서 뭐 부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예. 직진을 하셨으니까 네, 직행을 하셨으니까 좀 독특한 또 스타일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그러네요.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확실히 전임 김동연 부총리하고는 좀 결이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 부총리도 또 그 자리를 거치신 분이시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자리 끝나고 이제 어느 내각 좀 가 있다가 뭐 밖에 나가 있다 간다든가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직행을 하셨으니까 네, 그 업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어떤 예. 조율적 관점에서 이 경제부처를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마 예. 상당히 또 괜찮은 업적을 성과를 내지 예.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이 인물평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장관급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된다라고 하는 그 이 인사청문회가 걱정이 돼서 제가 좀 미리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이 보면요. 이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강원도 출신, 춘천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서울대가 아니라 또 한양대학교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고시가 28회지만 지금 윤종원 경제수석이 서울대 출신의 정통관료인데 2년 선배인 거. 92년 선배. 예. 김동연 부총리는 또 그거보다 하나 또 위죠, 고시가. 라인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료의 우리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라나 모르지만 경제관료의 큰 축인 이른바 모피아, 과거 재무부 출신들하고 경제개혁원과 예산 출신의 EPB 출신들의 큰 축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경제부총리는 다 모피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김동연 부총리와 지금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만 예산통인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이 구별 자체가 무의미합니까?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참여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그런 색깔이었나요?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주로 예. 옛날에 EPB 출신들이 주로 많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주류를 안 시키고 자꾸 이 비주류에서 이 주요 인사를 기용한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그래요? 생각할 그래요? 일이고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한국 사회 관료의 아주 핵심 그렇죠. 중추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은 모피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EPB 출신들이 있고 예. 그 옛날 재무부 출신들이 재무부 있는데, 출신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주로 EPB 출신 전통 그렇죠. 그쪽이 주로 이제 됐고요. 이번에도 이제 옛날 경제기획원 예. 이쪽 그 계통 쪽이 이제 많이 됐죠. 그러니까 경제기획원 이쪽의 그 전통이 아무래도 기획 능력,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이 이쪽이고. 굉장히 강하고 예. 재무부 쪽에는 아주 꼼꼼하게 금융 이런 실무들 이런 예. 것들이 실물, 금융 그리고 실행 그런 장점들이 이쪽이 있죠. 예. 이걸 지금 합쳐놓은 거잖아요. 예. 우리 지금 경제부처는 예, 기재부. 기재부는 좋습니다. 그러면 외산통인 홍남기 후보자를 세운 것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예산을 통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시기도 하지만은 기획재정부의 그 경제정책조정국장도 했기 네, 때문에 네. 전체 경제정책, 뭐 금융 이런 쪽에도 큰 그림을 상당히, 그리시는 예, 데는 예, 30년의 이 경제 경력만 놓고 보면 큰 하자 없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기획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경제기획원 그다음에 재무부, 상공부 당시 산자부죠. 네. 그 장관 세 장관을 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나홍배 맞아요. 전 장관이신데 예, 맞아요. 예. 그분이 그 세 부처의 칼날을 영어 한 단어씩으로 표현을 한 게 있는데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냥 뭐 예. 영어 좀 쓴다면은 뭐부터 할까요? 기획 재무부. EPB, 예, EPB는 EPB, 어너러블하다, 영예로운 자리다. 아너러블하다. 어너러블하다. 그다음에 재무부는 파워풀하다, 파워풀하다. 힘이 세다. 힘이 세다. 뭐또 금융 쪽, 세제 예, 쪽. 예. 그다음에 산자부는 컬러풀하다. 컬러풀하다. 아주 다양한 그 다양하다. 산업이 많고 다양하니까. 예. 그래서 그 세 단어가 참 굉장히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 장관을 다 해보시고 나서 그러네요. 그 부처의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한 단어씩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럼 현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는 아너러블하고 파워풀한 뭐 부처네요. 그런 분들이 좀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굳이 아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후보자는 어너러블한 부처 쪽 라인에서 그렇죠. 이제 오신 분이라는 예, 얘기니까 예. 뭐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조정 능력이라든가 예, 또는 예.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 저 동의합니다. 잘, 예, 개인적으로 있다고 동의할 봅니다.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시작을 했을 때 그때의 주도권은 EPB 경제기획원이었죠. 경제기획원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대통령하고 직부하고 대통령이 거기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EPB 출신들, 기획통들이 출세하고 다 장관 됐던 거고 그 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부 출신들, 이른바 모피아들이 힘을 썼으니까 이현재, 강만수 뭐 이렇게 해서 MB 정권 때까지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출세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영예롭고 힘이 센 부처에서 좀 오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 얘기 그만하고 자 시장과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약점, 단점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약하다. 예스맨이다. 결국은 김수현 청와대의 색깔을 맞출 거다 이분은. 이런 우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 좀 교수님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그 언론의 그런 지적 동의하십니까? 뭐 이번에 그 인선된 결과를 놓고 보면 예. 아까 이제 청와대하고의 어떤 조율을 크게 잡음 없이 예. 잘 하실 만한 분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해서 뽑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불협화음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막상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있을지 모르는 모르지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지켜봐야 텐데요. 되겠다. 그분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그 전에 일기 경제팀이 불협화음이 있었다, 삐걱댔다, 두 분은 칼라가 맞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뭐 부분적으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김동연, 장하성 두 분은 같이 가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건 지내놓고 나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이렇게 개성이 강한 강하죠. 그런 분들인데, 근데 뭐 그런 그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일기의 그 경제 성과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성적표가 생각합니다. 일단 좋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뭐 2018년 예산안 때 그 문재인 정부가 그 3.0% 경제 성장 전망을 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30만 명 취업자 수 증가 이렇게 약속했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안 됐고, 특히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셨는데 그 고용률 부분이 이런 안 것들이 좋았고. 개선되지 예, 않으니까 뭐 이런 그 실적에서 워낙 이제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 보겠지만, 일기 경제팀이 뭐 어찌됐든 약점이 일자리 고용 참사에서 그렇죠. 나왔다 치고요. 그래서 2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신임 경제부총리로 후보자로 나오신 홍남기 부총리는 자기 목소리가 크지 않고 조율 능력은 큰 반면에 예스맨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결국 청와대에 예스맨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럴까요? 뭐 아니면 그런 우려가 가능하지만은 저는 뭐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자. 일단 김동연 장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그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정책실장으로 가신 분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한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큰 틀이 뭐 다 함께 같이 잘 살자, 뭐 그 사람 중심 경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부총리의 그 정책을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책실장 밑에 있는 게 경제수석이 네. 또 기재부 출신 그 경제 예, 관료이기 윤종원 때문에 수석이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청와대하고 부총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김동연 장관 그 장하성 실장 때처럼 그렇게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없다고 보신다. 생각합니다. 예. 윤종원 경제수석이라는 경제관료 출신의 완충 지역이 예.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근데 개인 평만 보시면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지금 그러신 거죠? 예, 홍남기 저는, 부총리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고려해서 임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부드러운 생각합니다.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셨고, 윤 교수님. 예. 부드러운 리더십은 딴 얘기로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없다, 약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까요? 스스로 아니면 좀 이제- 너무 악의적인 해석인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먼저 확 드러내고서 이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그 갈등의 씨앗이죠. 그게. 예. 그럴 때 이제 너 먼저 얘기해봐라 이게 이제 부드러운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해봐라. 생각하시는 걸 먼저 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일단 듣고. 듣고 예, 그러면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율이 일어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가 먼저 막 자기 얘기를 해버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서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좀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거 뭐 잘못 생각하면 그게 또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그런 있어요. 게 카리스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나를 편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제 이런 근데 건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듣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뭐 얘기해봐라. 듣고서 무조건 오케이. 이거는 아닌 그렇게 것 같아요. 가면은 이제 예. 진짜 예스맨이라고 하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앤장 커플이 좀 그게 서로 좀 부족했으니까. 먼저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예. 하질 않았던 데부터 좋습니다. 나타난 어떤 그 갈등이었다면 이제 그런 갈등의 소지는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져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세 분 모두 그 호평하시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금 저 분이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김수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수현 하면은 그냥 부동산만 생각이 나서
시청자들과 국민들은 김수현 그러면 부동산 때려잡는 사람 이렇게 좀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김영주 교수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분이 교수로서 유명한 분입니까? 아니면 저 빈민 운동 하시는 분으로 더 각인이 돼 있으세요? 그 김수현 수석이 사실 교수로서의 경력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교수 사회에서는 교수로서는 많이 그렇게 커리어가 알려지지 길지 않으신 않습니다. 모양이에요. 예, 학계에서 예. 많이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현실 경제에 좀 참여하시는 열정을 참여 가지고 운동가 참여하시는 출신 분으로, 예, 경력이 좀 알려져 많으시죠. 있죠. 예, 예, 그러시군요. 조영철 박사님은 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그러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경험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일한 참여정부 때 때도 이미 일했고. 국정과제 비서관 했었고요. 그때 예. 이제 종부세 주도하고 부동산 정책 그때도 이제 했었죠. 아 실제로 세종대학교에서는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짧지만 그리고 예. 또 서울시 연구원장을 했는데 서울시 연구원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재정에서부터 금융, 뭐 사회복지, 뭐 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뭐 도시계획,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왕수석이라는 이제 말들이 언론에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수석 보좌관들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정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회의를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김수현 사회수석의 그 결론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왕수석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정책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별명이 왕 실장은 맞네요. DJ 정부 때 왕 실장은 저 박지원 실장 저 수석이 공보 수석이 왕 실장이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적으로 보면은 기업의 임원회의하고 청와대 수석회의도 비슷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결국 회장님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임원의 같은 말이라도 같은 임원이라도 이게 다르듯이 사회 수석을 할 때 김수현 수석의 말은 무게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수정하고 좀 갈 게 있는 게 부동산을 관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셨다는 분이지 부동산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하셨다는 분은 그 표현은 제가 다시 그 완화하는 걸로 수정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부세를 설계를 하고 부동산만큼은 이 정권에서 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보다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했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런 분이 이제 정책실장으로 왕수석이 실장이 되셨어요. 윤창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 이제 좀 서울대에서 환경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네. 그 박사학위 하기 전에 보면은 철거민 운동 이제 상당 부분 투쟁 주도도 하고 네. 85년 그다음에 서울 지역 철거민 협의회 정책실장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운동과 그 운동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적 요소를 이렇게 현장에서 결합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몸으로 부딪히신 그렇죠. 분이에요. 예, 시민단체적 관점과 운동가적 관점과 연구자적 관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좀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도 쓰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독특한 그 세 가지 경험이 다 있는 거죠. 직접 현장에서 운동을 했다. 그다음에 또 정책과 관련된 그 운동과 관련된 정책을 또 입안을 하는 역할 그러면서 또 학위까지 하면서 또 논문과 책도 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면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2분과 전문위원 이게 노무현 정부 초기 인수위에 들어갔고 그리고서 이제 빈부격 차원화 및 차별시정 기획단이라는 TF팀 만들 때 이정우 정책실장 소위 이제 그 노무현 정부 1기 팀이 이제 이정우 정책실장, 김진표 전 장관인데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두 분이 굉장히 싸웠죠. 싸웠거든요. 근데 그 분을 모시면서 그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소속으로 이제 그때 이정우 단장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경험.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정우 전 장관께서 수석께서 이 경제를 좀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약간 혹평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런 그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런 네. 경험들이 더 축적이 네,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이력과 그런 여러 가지 그 저서라든가 뭐 이런 그 또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이분도 좀 기획 능력과 예. 이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론과 논문과 예, 공부와 운동과. 현장과 운동을 모두 다 한번 해보셨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목소리들을 다 아우르고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시다.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이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예.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 또 문제이고, 사회 문제도 있고 빈부의 빈부격차, 문제, 예. 갈등. 근데 이제 그 큰 그림을 이제 소위 그 공개념에 가까운 이제 그런 예. 걸로 딱 잡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율을 해나간 건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8.3일 대책인데 네. 사실 지금에는 상당한 좀 문제를 많이 좀 지적을 받는 이제 네, 그런 네. 거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본 것이 굉장히 큰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김수현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 얘기만 한번 하고 가죠. 시장과 시청자들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질문을 좀 세 분한테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분이 아니라 김수현 신임 정책수석은 부동산은 하늘이 주신 내려주신 유한한 재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도시를 재개발을 할 때 온몸으로 그걸 다 막으셨던 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서 어느 특정 계층이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공개념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팩트입니다. 이것을 놓고 토지 공개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냐, 경제 논리하고 맞지 않는 얘기하고 있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세 분 교수님 생각 좀 여쭙겠습니다. 조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김수현 수석의 저런 기본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공개념이 사실은 우리 그 헌법에 네. 그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담겨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국가 균형 발전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조항들이 123조인가 이게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사실은 그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자원이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공장 건설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하고는 달리 좀 불로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주식을 어떤 사람이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뭐 손해 보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사실은 전월세값 상승에 의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그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이나 뭐 이런 금융 자산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가 아주 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물론이죠. 그런데 예. 이제 또 혹자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특히 지난번 재정개혁 특위에서 이제 종부세 개편안을 냈는데 기재부 뭐 이런 데서 좀 더 낮췄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서울 아파트 값이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9.13 조치가 나서 지금 이렇게 주춤한 상태가 됐고 네.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이 꼭 그 강경이 아니라 오히려 좀 너무 온건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또 부동산 정책이 경착륙을 우려하셔서 좀 온건하다 이런 또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아하, 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혼재돼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예.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키를 잡고 한 걸로 봐서는 경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혹평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거 있는 그 우려입니까? 아니면은 저 김수현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그냥 정치적 어떤 거부감일까요?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실 전에 그 장하성 실장님 같은 경우도 그 좀 세간에 이제 저희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경영의 이제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하신 분이라서 약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보다는 좀 이게 그 시장을 좀 넓게 보는 것보다는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려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신임 이제 김수현 수석 그 실장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퍼즐인데 어느 특정 분야의 도시학 전공하시고 빈민운동하시고 이제 이런 경력 때문에 그러는지 경제 전체를 보는 넓은 눈이 아니라 이렇게 천착하는 이런 비전문가로서의 면모가 있는 거에 대한 뭐 우려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본인이 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현장 경험도 있으시고 또 본인이 지나온 그런 경력을 보면 굉장히 좀 현실 참여적인 그런 어떤 개혁적인 성향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제 저도 듣고 있지만. 자칫하면은 조금 독선적이고 본인의 어떤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타협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경제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의 부족하고가 맞물리게 되면 자칫 또한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과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김수현 신임 정책수석 실장도 얘기를 많이 하네요. 누구든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다 만나겠다라고 저렇게 각계각층 목소리 듣겠다는데 저 일성은 뭐 업계에서도 시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반응이죠. 그럼요. 일단 그 듣는다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말만 많이 하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너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근데 사실 요새 그 신문을 보면 전부 경제지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뭐 일간지가 다 경제 얘기뿐이에요. 뭐 연금 얘기, 뭐 에너지 얘기, 뭐 임금 저희 직설도 좀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이렇게 된 적이 IMF 이후에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분야별로 좀 위기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럼요. 그래서 일간지가 경제지가 돼버린 이 현실을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상들을 좀 직접 좀 찾아가서 만나시고 하면서 그 어려움의 현장의 어려움을 좀 듣고 한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접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기 경제팀에 대한 면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호평 걱정하는 바 다 두루두루 다 들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기대 반, 걱정 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켜보셔야죠. 뭐 이제 맡겨놨으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그 이유를 수치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좀 있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좀 나눠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죄송합니다. 정부는 2.9% 한다는 거고요. 한은과 KDI는 2.7%로 내렸습니다. 미국의 무디스는 2.5%로 더 내렸고요. 무디스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게 2.3으로 더 2.3으로 더 내리겠다는 거죠. 자, 이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저 경제 성장률 저 수치가 이렇게 와닿는 것도 아니고 저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윤 교수님부터. 이게 지금 실물 경제가 정말 저 수치로만 놓고 보면 2%대 성장 그러면 실물 경제 엉망이다 이렇게 언론의 표현 과합니까? 아니면 글쎄요. 생각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보다 나쁘다. 한 3%대 초반, 뭐 2%대 후반 정도면 몰라도 이제 중반으로 해서 초반으로 가면 이게 꼭 뭐나 비슷하냐면은 자동차를 타고서 한 60km, 50km 달리면 그래도 좀 달리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달리는 속도감이 좀 있는데. 속도감이 있는데 이제 저게 2.5를 25km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스쿨존 같은 거예요. 25km로 자동차 갈 때 이게 도대체 가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답답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뚫릴 거다. 한 30km는 된다라고 봤는데 25km로 가면 더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가 생각보다 줄어든다고 하는 거하고 느끼는 게 저는 똑같다고 보고 특히 이럴 경우에 이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가장 먼저 안 좋은 게 고용이거든요. 일자리. 어쩔 수 없습니다. 고용.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거나 별로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분들이라도 그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가 안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경제 자동차가 이제 30km, 이제 40km, 50km 달리다가 이제 30km쯤 된 줄 알았더니 이제 25km로 달리는 자동차가 됐다면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답답해하실까. 자동차가 갑자기 리어카가 돼버렸죠. 그리고 뭐 그냥 슬슬 가는 거죠. 이건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어떤 뜻이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따질 때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경제 성장률 사이의 갭을 보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뭐 2.7%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잠재 성장률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은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비슷하다라는 뜻은 그 얘기는 거의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다. 경제 성장률 수치만 놓고 보면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그냥 이렇게 L자형으로 쭉 그냥 옆으로만 늘어지는 그런 그래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심각한 경제 성장률 숫자만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불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불황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저성장의 고착화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저성장의 장기화, 저성장의 고착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한 2013년부터 거의 최근 한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2% 정도 수준에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에 비유하면은 갑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는 그냥 계속 기력을 잃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냥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활력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왠지 기운은 없고 입맛은 없고 그냥 활력을 잃고 오늘도 싫고 내일도 싫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 어떤 처방을 해서 갑자기 좋아지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약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잠재 성장률의 저희 실제 경제 성장의 수치보다는 그런 좀 구조적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으로 이거 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들도 그 얘기는 이제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지금 2몇 %대로 그냥 시름시름 그냥 뭐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지 이게 심각한 경제 불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 경제라는 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옆으로 개걸음을 하는 사이에 미국은 4%대의 고도 성장을 해버렸고 신흥국의 평균 성장률을 봤더니 3.9%락하고 결국은 우리는 리아카 수준의 25km대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사이에 남들은 다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가 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경제 불황으로 보는 게 경제 위기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학자로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아까 처음 말씀하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 가까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요. 미국은 사실은 좀 경기가 좀 과열되고 있는 걸로 오히려 판단을 해서 과열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긴축적인 지금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걸로 그 주요한 근거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거다 말씀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우리와 비슷한 신흥국하고의 경제 성장률 차이는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과거에는 10% 가까운 경제 성장을 시연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저희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계속 경제가 개발되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1% 정도만 돼도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3%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경제 성장률이 한 1%, 2%대인 걸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이 한 4%, 5% 정도를 돼야 된다. 그런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목표로 삼아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좋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2.5%대에 2.6%대의 이 정도 성장률이면 어렵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이 그 위기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특정 지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마다 받아들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가 지금 재정 위기도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환 위기도 아닌데 예. 이게 좀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써야 쓸 수 있느냐 얘기를 한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동일한 그 위기라는 단어를 우리 경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름시름 알아가는 구조적인 네네. 위기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도 또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대비한다는 거는 앞으로 위기가 발생할 부분들의 어떤 그런 걸 조심한다는 의미지 지금이 위기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가 계속 좀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오래 지속되고 있고 네. 더 어려워질 만한 또 그런 악재들도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 위기를 좀 대비하자는 측면이 강하다. 예, 예. 좋습니다. 저희 직설 프로그램도 과도하게 위기를 확대하거나 과장해서 공포를 느끼게끔 시청자들을 잘못 이끌지는 않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저 수치와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 조 박사님 견해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고용 상황도 둔화되고 있는 거고요. 경제학적으로 둔화와 침체도 또 다릅니까? 예, 뭐 경제 침체라고 한다면은 NBER에서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이제 경제 침체라고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정의에 따르면 경제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고용 상황도 지금 나빠지는 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경제 심리 지수라든가 기업 실사 지수라든가 이런 순환 변동치를 보면 전부 다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프는 계속 내리막길은 낮죠. 예.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한다든가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은 뭐 경제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팩트가 틀리다는 말씀이시군요. 2009년만 해도 성장률이 0.7%였고요. 그러니까 소비 증가율이 0.2%, 뭐 고용률이 58.8%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전혀 이렇게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장된 거라 그거와 비교하는 거는 과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과장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뭐 한국은행에서 잠재 성장률이 2.8, 2.9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의 성장률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은 실업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현재의 성장률을 갖고는 완전 고용을 노동시장 상황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보다 좀 더 높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 구조조정 이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에서도 지금 수주가 종전보다 확실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량이 부족에 의해서 이제 또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속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전기차, 그다음에 차량 공유제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지금 카카오 차량 차량 공유제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이 정책 방향을 끌고 갈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답답하다. 이게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혁신 경제와 관련돼서 정부가 결정해야 될 차량 공유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자기 고용 문제 연결돼 있고 이런 거와 관련된 정부가 빨리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경제 심리지수 악화되는 것도 다소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거고 경제가 좀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뭔가를 정부가 선택을 하면은 근데 반드시 저항하는 기득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꺼내셨으니까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 진단 중에 윤 교수님한테는 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이 발언을 놓고 윤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이 캠프 출신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심각한 워딩이 아닌가 싶은데 위기 논쟁은 말장난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IMF 때도 금융위기였고 2008년 외환위기도 금융위기였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 위기다. 경제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이거 위기다 아니다. 이런 논쟁 자체는 언론에서 이러고 떠드는 거는 한가한 말장난이다. 자,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 변화가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그 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도 2, 4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작년 거거든요. 2분기가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한 6월 정도로 통계만 놓고 본다면.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통계 놓고 봤더니 한 1년 지나 보니까 이 정부 출범할 때가 피크였고 아, 오히려 문재인 그때, 정부 출범할 때가 그때 좋았고. 피크 치고 이제 그 출범하자마자부터 계속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경기 부양 정책을 화끈하게 썼어야 되는 거죠, 초기에.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그게 뭐 농담도 있지만은 기상학자와 경제학자가 공통점이 서로 날씨 예측 틀리고 경제 예측 틀린다. 이건 둘 다 공통점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기상학자는 현재 날씨는 정확하게 아는데 경제학자는 현재 날씨도 현재 경제 상황도 잘 모른다. 이런 그 부끄러운 농담이 있는데 이렇게 1년 지나고 나서 1년 전에가 피크였어.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0.2가 움직이고 0.3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점 찾기도 이제 지나서 찾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찍기 전엔 모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경기부양책 확실하게 썼어야 했는데 그동안 쓴 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뭐 임금 올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갔으니 이 경제가 참 안 좋아지고 있는데 추워지고 있는데 옷을 벗으라고 한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한 1년 반쯤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잠재 성장률이 2.9다라고 했을 때 2.7에서 9 정도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서부터 0.2 떨어져서 2.5 정도다. 그러면 잠재 성장하고 0.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2.9% 대비 0.4는 10%가 넘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그러네요.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0.4가 아닌 거예요. 0.4를 그냥 0.4, 뭐 10%일 때 0.4하고 5%일 때 0.4하고 3%, 2%일 때 0.4는 느낌이 확 다른 거죠. 그야말로 29km로 그야말로 기어가다가 25, 4km 가면 더 답답하죠. 더 답답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광두 부의장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변화가 즉 자꾸만 나빠지고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지금 여기 제가 수치 가져나왔는데 3, 4분기에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8.6%고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8.6,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7. 그러면 지금 이게 막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 설비가. 그럼 자본 스톡을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자꾸 옛날보다 적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본 스톡이 줄어들거나 옛날보다 줄어들면은 이제 적게 만들면은 일자리도 자꾸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요 대목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세 분께 동시에 좀 드리겠습니다. 전임 장하성 실장님께서 나도 건설, 설비, SOC 이런 기존 정부가 해왔던 그런 몰핀 주사식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유혹을 엄청 느낀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걸로 해서 늘려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는 이제는 구조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 교수님은 건설 설비 투자 떨어진다, 설비 투자 떨어진다. 결국 그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하성 전임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이거 해결이 안 된다라고 좀 보셨던 거고 윤 교수님은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빨리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SOC라는 것도 자꾸 4대강만 SOC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다리가 낡아가고 건물도 낡아가고
지금 낡아진 그 SOC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세월호 당시에 제가 금융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쭉 계산해봤더니 꽤 큰 돈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다리들, 도로들, 항만들, 그다음에 등등.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노령화되는 게 사람만 노령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리도 노령화되고 도로도 노령화되고요. 도시도 노령화되고. 도시도 노령화되고. 예. 그러면은 SOC 뭐 그런 이상한 뭐 그런 쪽 옛날에 뭐 실패작이라든가 문제가 많았던 것 말고도 할 게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다르다. 그러므로 나는 SOC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가르기 하시 딱 가르마타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경제 관료 혹은 경제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무슨 이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좀 보는데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러면은 필요한 SOC는 좀 얼마든지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도 유도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좀 열린 자세로 가셨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2기 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식의 대형 SOC는 안 한다. 대신 지자체별로 생활 SOC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조 교수님, 방향 잘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수정이 필요합니까? 예, 전 방향 잘 잡았다고 그러나 생각합니다. 전체 SOC 예산은 20조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SOC 예산을 줄어든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신규 대규모 SOC 사업 같은 거를 이제 MB 정부 때 했던 거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 구조 개선 관련된 SOC 같은 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형 그 SOC라고 하는 것도 구도심 지역에 굉장히 낡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그리고 보완하고 이제 고치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취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SOC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하성 그 실장께서 SOC 뭐 과거처럼 이제 하지 않겠다, 참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서 건설을 굉장히 이제 확대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2017년에 사실은 건설 경기 부양에 의해서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던 거고 2010년 전반기에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가 계속 좋은 거를 이렇게 사실은 또 상황 판단을 잘못하게 된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게 자산 격차와 소득 분배의 그 역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45%가 집이 없는 전월세 가구인데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하고 이러면 소득조 성장에 이제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증가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금융 위험 가능성, 금융 불안정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죠, 사실은. 그래서 잡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의해서 사실은 전월세 가격도 올라갔고 그거에 의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득조 성장에 역행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에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사실은 가계부채가 1,400조 정도 됐으면 금리 인상되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불확실성도 증가되는 거고 조선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지연되니까 전통 산업이 또 무너지는 소비가 거고요. 또 위축되는 거고요. 또 당연히 건설 경기가 둔화될 것은 예측이 됐던 거거든요. 그거 안 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고 아까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2018년 예산을 사실은 좀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최저임금 부담 이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018년 예산안이 결국 20조 초과 세수에 의해서 긴축 재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얼그러지는 그래서 내수 위축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조 성장이 당초에 의도했던 긍정적 측면을
이렇게 좀 빛이 바라는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은 옳았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적표가 그렇게 조 교수님도 옹호하시고 거기에 찬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표를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이 2017년에 그 호황이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건설 경기 부양에 의한 그 허상이었고 그거였는데 사실은 2018년 이후에 그 소득주 성장에 의한 이런 것들 비용 상승 부담 이런 걸 완충하기 위한 그런 내수 확대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최대 숙제는 그럼 일자리라는데 내일 고용 이제 그 통계 나오면 또 여러 사람 우울하겠죠? 좋게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그게 마이너스냐 아니냐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반응을 봤더니 자, 그럼 매우 안 좋다라는 전제 아래 봤을 때 자, 일자리 문제 이거는 이제 2기 경제팀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1기 경제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사실 고용 부분인데요. 지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조금만 아쉬우세요? 예,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도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기 대응, 단기적인 지표를 개선하는 식의 고용 정책들에 좀 많이 치중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공공 분야에서 단기 알바생들만 늘려서 숫자만 늘렸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에 치중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2기 경제팀에게 이제 기대하기에는 저희가 사실 일자리 문제야말로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런 구조의 문제를 좀 할 수 있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는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에 그걸 촉진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1기 때하고는 2기 일자리 정책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뭐 이제 내일 발표되고 나면은 이 일자리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로 좀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윤 교수님. 자, 2기 경제팀한테 바란다. 딴 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지금 100가지도 넘다 치고 요거부터 좀 해라라고 하시면은 뭐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유턴 좀 해라. 유턴 해라. 네, 1기하고 유턴을 좀 해라. 지금 시속 25km로 달리는 이 자동차를 일단 유턴 방향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방향부터 바꿔라. 좀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거든요. 그거 성장론인 줄 알고 가다가 다른 성장론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고서는 좀 길을 좀 그렇죠. 길 좀 바꿔 타고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두 분이 또 갈등의 여지도 줄어들고 좀 이쪽에 힘도 실어주겠다고 그러고 또 뭐 수요일 날 점심을 기업들인들하고 먹겠다고 그러는데 좀 점심만 먹지 말고 좀 저녁에 좀 드시면서 식당 가서 좀 내수 활성화도 좀 시키면서 소주도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업인들도 깊은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접근인데 조금 그런 거를 더 많이 늘려가면서 여태까지 안 했던 거 좀 하고 그리고 그 방향도 조금 전환하고 그래서 지금 둘이 갈등이 생긴 것도 사실은 성과가 나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렇죠. 성과 좋았으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벌써 갈등 생긴 거, 성과 나쁜 거, 방향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그 안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니 제가 말하는 유턴은 그런 거 좀 반대로 좀 한번 해봐라. 응? 제대로 한번 접근을 근데 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좀 바꿔라라는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혁신 성장을 더 강조를 하는 순간 해라. 소득 주도 성장의 우선순위가 살짝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폐기한다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소득 들어서 주도 성장만 강조하지 말고 좀 그건 두 번째로 내리고 혁신 성장을 강조해라.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그 한 분께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장 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 성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가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책의 우선순위도 안 되고 한 분이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실하게 밀 거 밀고 조금 뒤로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렬로 세워놓고서 하나씩 중요한 것부터 추진하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가라. 그렇죠. 그럴 때 혁신 쪽이 조금은 방점을 줘야 되겠죠. 그럼 시장은 그거를 방향 전환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해서 혼자 완톱으로 가면은 싸울 일도 없는 것이고 조율을 좀 하면서 가면은 일렬로 세우면 돼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굳이 소득 주도 성장을 뭐 폐기하네 만하네 이렇게 논리하지 말고 순위만 바꿔도
시장은 알아서 해석할 것이다라는 윤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초씩 드릴 테니까 조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그런 식으로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이하 모든 참모들이 안 바꾸겠다는데 자꾸 바꾸라 하기가 좀 민망해서. 아니 뭐 기조는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혁신 성장의 무게 중심이 더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전망하시는군요. 혁신 성장의 성과가 사실은 지지부진했고요. 그러니까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머리 떠오르는 뭐 성과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혁신 성장에서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거기에서 좀 그 무게를 좀 더 두고 거기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도 그럼 같은 생각이신가요? 혁신 성장을 이제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성과가 혁신 성장의 성과는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혁신 성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자체가 안 보였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뭔지 잘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혁신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가죽 혁자거든요. 새롭게 하다 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플 텐데. 그렇죠. 고통을 감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 성장을 지금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그 미래 비전을 가지고 뭔가 보여준다는 느낌만 보여줘도 기업들이 그거 가지고 또 민간 부분에서 그거 가지고 기대가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 아픈 건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혁신은 아픈 거군요. 혁신 성장 2기 경제팀이 잘해서 고통스럽지만 방향을 잘 잡도록. 저희 직설도요. 2기 경제팀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월 단위로 저희가 코너를 마련해서 교수님들 모시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아버지 전 교무부장과 두 딸의 공모 혐의가 입증됐다. 그래서 학교는 퇴학 조치하겠다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도 아버지와 두 딸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 드시고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된 올해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물리시험지입니다. 5, 2, 2, 1, 3. 계산 문제를 푼 흔적은 없고 대신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정답이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답이 적힌 메모도 있습니다. 세로 2cm, 가로 7cm 정도의 메모지엔 일본어와 화학 과목의 답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정답이 빼곡히 적힌 손바닥 크기의 포스트잇을 결정적 증거로 봤습니다. 시험지에 그 정답표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글씨로 적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집에서 발견한 암기장에도 정답이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경찰은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12과목 모두의 정답이 적힌 종이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딸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시험 닷새 전마다 저녁에 교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점과 시험지가 든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 유출의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론은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전교 1등을 차지한 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번의 정기시험에서 18과목의 문제와 정답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는 정답에 적힌 종이는 시험이 끝난 뒤 채점하려고 답을 받아 적은 것이고 시험지에 문제 푼 흔적이 없었던 건 암산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여러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구속된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시니까 이런 경험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으실 거고 뭐 흔히들 하는 얘기로 뭐 정상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컨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컨닝. 컨닝이 뭐 저 표준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예. 자 이거 부정행위 컨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 떠나서 제가 정반대로 질문을 드릴 때
이 세 부녀가 검찰 행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여전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예, 예. 교수님 입장에서 예. 이 우리는 컨닝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두 딸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단 1%라도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온 아까 뭐 수사 과정도 얘기를 했지만 아예 그냥 다 공개해버렸죠? 그렇죠. 언론에다가. 공개했죠. 예. 예컨대 뭐 이런 거잖아요. 틀린 오답도 그대로 써낸 거. 오답도 그대로 썼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오답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네. 그걸 나중에 바꿨는데 처음에 오답으로 기재된 답을 정답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뭐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시험마다 그렇게 됐다는 것도 우연이 시험마다. 될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메모장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집에서. 예, 그 메모장 안에 거의 모든 과목의 시험에 답안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주관식 시험의 답안이 그렇게 깨알처럼 그렇죠. 적혀 있다는 근데 거죠. 거기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본인이 그냥 공부하다가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일치성이 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보기에는 너무 많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저 보시는 그 포스트잇에다 깨알처럼 적은 예. 게 답안인데 내 예측 능력이 맞았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데 거죠. 저런 예측 능력이 저렇게 많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요. 교수로서 저런 확률은 그건 있을 거의 수 없다고 없어요? 봐야죠. 아,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5, 2, 1, 예, 3 번호. 이렇게 번호 적혀 있는 거는 선생님이 정답 불러준 거를 나는 거기다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데 얘기하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저렇게 조그맣게 적을 이유가 없죠. 너무 예를 들면 적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막판에 외우고 들어가면 예. 시험지 받자마자 그걸 써놓잖아요, 정보를. 예. 뭐 태종, 태세 막 예컨대 그런 예, 말을 예. 적어놨다면 그걸 빨리 적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런 개념으로 적어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게. 그러니까 그렇군요. 왼쪽 시험지를 받자마자 귀퉁이 아주 작은 글씨로 번호를 쭉 적어놨거든요. 그것도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일 듯 말듯한 정으로. 그건 본인이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에요. 그렇죠, 저 화면이에요. 예. 저 번호가 근데 1번부터 정답이에요. 저것만 보고 OMR 카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럼 뭐냐면 아예 문제지는 안 읽고 OMR 카드에다가 저 작성만 한 5, 거죠. 2, 1, 네, 5, 그 2, 번호를. 4 뭐 이렇게 그냥 딱 그것만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저게 또 왜 의심을 받냐면 예. 풀어야 답이 나오는 수식 관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푼 흔적이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분석은 답이 맞는 거예요. 있다? 예. 근데 그 번호가 저기 적혀 있는 번호가 동일하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에이.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어때요? 예. 내신에서는 계속 전교 1등이었는데 그렇죠.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봤더니 459등이 그러니까 나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대체적으로 잘 봐요. 시험을. 어느 정도 그래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렇게 네. 1등과 400등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정황이 나오는 이유는 이 학교 시험은 시험지를 유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그럴 수가 없다는 예, 거죠. 그럼 왜냐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학교에서 이걸 문제지를 빼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저것도 하나의 정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것도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그렇게 될 있게 수밖에 없다. 정황 증거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될 예, 수밖에 예. 없다고. 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퇴학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 본인들은 자퇴를 원한다는 건데 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퇴와 퇴학이? 자퇴와 퇴학의 차이는 네. 성적이 그대로 있느냐 없어지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이번에 퇴학이 되면은 성적이 성적이 0점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퇴를 하게 되면 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다른 학교에 또 입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성적으로 그렇죠. 이 기존의 성적이 계속 성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고. 예, 근데 퇴학을 시키게 되면 이 성적 자체가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다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0점에서 그냥 학년을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이걸로 좋은 대학 가기가 불가능해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이 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예. 숙명여고 내에서 이 학생들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내 등급에 딱 한계선에 걸린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피해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예. 내신 등급이 순차적으로 여러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0점 처리가 되면 네. 순위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럼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하. 그래서 보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에요. 학부모들이 이 비대위에서 자퇴를 못 받아들이는 게 다 이유가 있군요. 그럼요. 그 만약에 자퇴를 하게 되면 그 성적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밑에 걸리는 학생들은 등급을 그 올라가지 못 못하니까 예, 그렇죠. 그럼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 퇴학은 결정이 된 거죠? 지금 학교에서 퇴학을 결정을 했고요. 지금도 그 쌍둥이 전 교무부장하고 쌍둥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2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명여고에서만 일어났겠느냐 이런 일이. 전수조사해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학부모들 지금 이러고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뭐 물론 숙명여고처럼 저렇게 세심하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네. 검찰까지 나서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전수조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교육청이 얼마나 정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네. 저는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중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건들이 많아요. 아, 이미 내부적으로. 네. 근데 그게 조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야무야되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 그렇죠. 이거죠. 근데 그런 부분만 찾아서 조사를 해도 찾아서라도 하자. 예, 그래야 왜냐하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 사건도 사실은요, 학생들이 이제 메모장 때문에 의문을 여러 번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동료 학생들이 옆에서 본 그 학생이 그 쌍둥이 자매들이 예, 이상한 거예요. 예, 이거 예. 보고 그냥 오면 덮고 예, 뭐 이런 예.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뭐 저 학생이 뭘 보고 있지 저 친구가. 예, 예. 그렇게 해서 전교 1등을 했는데 모의고사 보면 수백 그렇죠. 등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이 좀 그런 학교들을 좀 이렇게 좀 타겟으로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사가 들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요. 두 번째,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 이게 전부 다 이 학종과 내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생긴 거다. 맞아요. 자, 그러지 말고 수시 없애고 학종 예. 없애자. 네. 이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는 대학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생겨야 있어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학 입시 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는 학부모들과 학생은 내신 못 믿겠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학종 하고 못 믿겠다. 이렇게 지금 네. 나오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해소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장기적인 과제가 돼야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네. 학교 교육제도 예를 들면 대입 입시 제도 같은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네. 뭐 몇 퍼센트 할 거야 수시 몇 퍼센트 수능 몇 퍼센트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단기간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사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뭐 가능한 한 수시 문제나 내신 문제를 조금 더 줄이고 창의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제도라든지 학점제를 운영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리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반대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일고 있는 이런 논쟁과 다르게 네. 내신 학생 종합 성적표인가요? 네. 학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예, 학종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바꾼다? 그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순간에서 뭐 저 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게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기 할 상당히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이제 아니네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닙니다. 질문은 그러면 무슨 보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그럼요. 들어와서 있습니다. 제가 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년 대계라니 저 장기적인 거는 정부에 맡기고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자, 다음. 예. 그 시끄럽고 복잡했던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국민들이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통과될 거라고들 생각들을 하셨다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어제도 안 됐다며요. 예, 어제도 안 됐습니다. 소위도 통과 못했다며요. 그렇죠. 소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가 쟁점이에요? 뭐 쟁점은 뭐냐면 이 법안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네. 100%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이게 누가? 자유한국당 입장이에요. 누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네.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심지어는 민주당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 그분들 주장은 사적 재산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그 연합회에서 예.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 자기들은 사적 재산인데 정부가 이걸 너무 공공기관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내 사적 재산이 침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한 20쪽 분량의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써가지고 예.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교육위원들을 예. 교육위원회. 그래가지고 그중 중에 몇 분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럼 자체적으로 법을 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법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박용진 3법은 박용진 의원이 낸 거니까 그건 놔두고 예. 우리가 따로 낼 테니 이거를 병합을 해서 한번 섞어보자 비빔밥으로 그렇죠. 만들어보자 그렇게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얘기군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늦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논쟁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네. 첨예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자,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우리 하나하나 보자고요. 예. 사립유치원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데는 민주당도 박용진 의원도 자유한국당도 이견 없어요. 예, 이견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자는데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더만요. 개인 돈 들여서 예. 땅 사고 건물 사서 내가 사립유치원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니 그러면 내 땅, 내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가 부담해달라. 그렇게 좀 주장하고 이게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거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거죠.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모든 사립학교들은 개인이 다 만든 거예요. 대학, 뭐 중고등학교, 대학도 지금 저희 학교도 사립학교거든요. 뭐 이제 종교재단에서 만들었지만 그 재단이 돈 내고 건물 지어서 만든 학교잖아요. 그럼 그 학교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라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 한유총의 주장인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싸운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의원들도 생각이 제각각인 것 같던데요.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만드는 부분도 유치원도 법인으로 만드는 쪽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정부 입장은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원비 받는 것도 내 돈, 그렇죠. 국가에서 나오는 돈도 내 돈 이렇게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맘대로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된 그리고 거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사장이 직원들 임명권이나 그러니까 새로 뽑고 또 해임시키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이름만 올려놓고 또 월급 주고 자기 가족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주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징계권도 본인이 갖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이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러면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는 겁니다. 만약 저 문제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 사업에 뛰어드는 분이라면 물론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운영해서 일정 부분 이익이 남으면 그 부분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러나 모든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정부가 지금 유치원에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치원이 공공성이 있다고 뭐 학교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것, 2조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자금은 결국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학부형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에 대한 공공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음 지을 때 지었으니까 평생토록 내가 여기서 돈을 빼먹겠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의원들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회계의 투명성과 이분들의 개인 사유재산권의 접점을 찾는 법안을 빨리 마련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게 하세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런 공감대는 이제 있는 거네요. 그런 공감대는 있는데 한유총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질질질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대립 구조. 따지면 침대 축구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끌다가. 지금 그 박용진 의원이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침대 법안이 될까 봐. 이러다 보면 결국 또 처리 못하고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때 빨리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 이게 이제 관심사가 점점점 없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서 또 계속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진행 상황 최 교수님 잘 좀 지켜보시다가 소위 그다음에 그 상임위 법사위 진행 하나하나 우리도 꼼꼼하게 좀 짚어보시자고요.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는 꼭 물어봐야 돼요. 요즘 30초 남았는데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은 왜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손학규 의원이 지금 공식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직설적으로 여쭈면 자유한국당 가신대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은 공식적으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분이 민주당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그랬다가 민주당으로 국민의당으로 간 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는 거예요? 좀 이해는 안 되는 손학규 대표는 지금 갈 테면 가라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 거면. 왜냐하면 지금 이현주 의원이 그 바른미래당의 지역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지역구 당협위원장 신청까지 한 사람이 왜 자유한국당 행사에 참석해서 거기서 강연도 하고 이러느냐. 그것도 당하고 전혀 논의도 없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재밌네요.
이것도 지켜봐야 좀 될 것 지켜보고 같습니다. 예. 저 거치가 결정되면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통계청장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경기 정점이 작년 2분기였답니다. 이후 경기는 계속 내리막이었다는 뜻입니다. 들여다보니까 화살표가 확 꺾이는 시점이 두 차례 보이는데 묘하게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시점입니다. 아, 이래서 경제부총리가 고용과 경기에 악영향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정부는 세수 초과를 즐겼지만 기업은 긴축과 감원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내수와 일자리가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구호는 참 좋았는데 부작용의 모든 유탄은 저소득층과 백만 실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경제팀을 바꿨는데 앞으로는 좋아지겠구나, 이런 희망 감지가 전혀 안 됩니다.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영화 안시성보다 더 견고합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먹힐 틈이 없습니다. 경제 불황 한 방에 해결하는 묘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제 정책에서 정치와 이념을 걷어내는 거, 이를테면 기업을 적폐로 보는 시각, 이런 것부터 걷어내는 게 첫 수순일 것 같은데 이념적 그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잘 될까 걱정이긴 합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